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계속 이어갑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 한창 자랄 나이인 그 당시 나는 잠들면 꿈이 많지 않았다. 그저 한 해에 한 번쯤 꿈을 꿀까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나는 언제나 눈에 아무런 장애도 괴로움도 없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꿈에도 나는 여전히 맑고 예쁜 두 눈을 가진 모습으로 무성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갑자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 점잖은 분이 한 다발의 꽃을 가지고 와서 내 손에 들려준다. 내가 그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아이 참 예뻐라 하고 감탄하고 있는 순간 꽃은 모두 누렇게 시들어버리고 그 잎은 우수수 떨어져 버렸다. 나는 놀랍고 섭섭해서 시든 꽃줄기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만 한 송이 꽃만은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그것은 내 가슴에 언제나 피어있을 귀한 꽃이니 잘 간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꽃을 쥐어주신 분은 떠나셨다.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꿈은 간 곳 없고 꿈속의 꽃은 아무런 흔적도 남겨놓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느라고 책보를 들고 기숙사 마당에 나서서 제각기 자기 짝을 찾는다고 이름을 불러대며 한창 떠들썩했다. 그런 중에도 몇몇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서 작별을 했다. 어느 차에 갈지 모르지만 갈 때 못 보더라도 잘 갔다가 후에 다시 와서 만나자고 정답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였었더라도 눈물이 흘러 친구들의 인사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슬펐겠지만 어젯밤 일을 겪은 나는 태연하게 오후에 갈 테니까 너희들 점심 먹으러 올 때까지는 있을 거야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법석을 떨고 학교에 가버리고 난 기숙사는 다시 조용해지고 나는 할 일이 없었다. 혹시 짐을 싸다가 잊은 것이라도 없나 하여 이리저리 다니며 더듬어 보았다. 내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목욕실에서 어떤 아이의 것인지 빨래 담가 놓은 것을 발견했다. 심심하기도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친구의 일을 해주고 싶기도 해서 깨끗이 빨아서 빨랫줄에 널어 놓았다. 그러고 나니 11시쯤이나 되었을까 뜻밖의 학교에서 급사가 와서 대문을 흔들었다. 내가 기숙사의 작은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나를 보자마자 교감 선생님께서 나를 데려오라신다면서 학교로 가자는 것이었다. 먼저 가세요. 제가 혼자서 갈 테니까요. 하고 그를 앞세워 보내고 나는 보모께 대문을 걸어달라고 부탁하고 학교로 갔다. 교감 선생님은 퍽 대범한 분이어서 평소에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고 점잖으시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다. 선생님이나 학생 중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에는 다른 남선생님들과는 달리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뜻이 위로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한 예로 그해 3월에 졸업 음악 예배에서의 일을 들 수 있다. 그 음악 예배에서 정순애라는 맹아 학생이 찬송가 이 세상은 요란 하나를 독창했다. 마지막 폐회 기도를 하게 된 교감 선생님은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목이 메어 우셨다. 그 감격으로 하여 본인 되는 학생은 물론 철없는 1학년 학생으로부터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물을 흘린 일이 있다. 그날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신 교감 선생님은 벙글벙글 웃으시며 정신이 좀 더 쌌나? 하시는 것이 내게는 좀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평소에
교감 선생님이 좋고도 어려워서 그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크게 못하던 터여서 그날 교감 선생님의 물음에도 다만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교감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아 자기 옆 의자에 앉히시는데 옆에서 나도 여기 있단다 하는 사감 선생님의 음성이 들렸다. 교감 선생님은 영문 모르고 의자에 앉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정신아, 공부하고 싶지? 아무 일이라도 해서 공부하면 하겠니? 나는 가슴이 뜨끔하도록 반가웠다. 감격해서 성큼 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제야 교감 선생님은 그럼 해봐. 사감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해라 하시며 이어서 사감 선생님을 향하여 나를 데리고 기숙사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셨다. 내가 사감 선생님을 따라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만 해도 없었던 두 어린 맹아들이 조개 껍질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흙을 파고 더듬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다. 사감 선생님은 그 애들을 보고 예, 오영이하고 임명이 이리 오나 내 좋은 형님 소개해 줄게 하시며 내 손을 끌고 그 애들 옆으로 가까이 가셨다. 그 애들은 저희들끼리 그림을 그리며 놀던 것을 그치고 일어섰다. 선생님은 그 애들 손을 내게 쥐어주시며 이 사람은 정신 형님인데 앞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길을 몰라서 물어야 할 때는 이 형님에게 물어라 하시니 아이들은 평양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는지 주저주저 하면서 형님이 뭐하니? 헤헤? 하고 순진하게 서로 묻는다. 사감 선생님과 나는 그 모양이 귀여워서 웃으며 사감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궁금했던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다. 그날 아침 남만주 봉천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 그들 가정은 상업으로 부유했지만 그곳에는 눈먼 어린 딸들을 공부시킬 맹아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의자에 그저 남겨두고 갈 수는 없고 학생이라도 좋으니 그 애들이 커서 자기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할 때까지 돌보아줄 사람을 얻어주면 그 보수는 별도로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사감 선생님과 의논해서 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일을 맡겨 내 앞길을 열어주자고 합의가 되었던 것이다. 사감 선생님은 내막을 이야기해 주시고는 잘만 하거라.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걱정 없을 테니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애들을 도와주고 사랑해 주어라 하고 부탁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나 혼자의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오로지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잘 해보겠다고 대담하게 대답을 했다. 사감 선생님은 학생들의 짐을 두는 골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들이 갖고 온 보따리와 트렁크를 보여주시며 또 그들의 속옷을 넣고 편리하게 쓸만한 옷개 하나를 마련해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애들의 옷을 넣고 열쇠를 잘 해두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는 다시 기숙사로 나와서 바로 사감 선생 옆방으로 내 방을 옮겨 오영이와 임명이 그리고 3학년 학생 하나와 넷이 있도록 해주셨다. 그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깨달음에 몸을 떨었다. 그 전날 밤 어둠 속에서 살인을 범하려고 홀로 맹렬히 날뛴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나를 억지로라도 당신의 광채 속에 넣어 죽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이미 그분께서 준비하신 길을 모르고 하는 뉘우침과 감사한 마음을 가슴속 뜨겁게 느끼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짐을 풀어서 정리해주고 새로 정한 방의 모든 환경을 설명하고 또 길을 찾아다니는 연습을 시켜주었다. 오영이와 임명이는 봉천에 한 이웃에서 살고 있는 송아지 친구요. 부모들도 서로 친한 사이여서
마치 한 집안과 같이 지내는 처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쌍둥이처럼 학교에 와서도 함께 다니며 서로 의지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사례로 한 달에 4원씩 보내왔다. 당시에는 퍽 많은 액수여서 그것으로 내 식비와 수업료가 되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만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다. 내 옷을 빨아 넣을 때에도 특히 세탁하는 일에 그렇게 자신을 갖지 못했던 나는 개구장이 오영이와 임명이가 더럽혀 놓은 옷을 일일이 빨아대는 것은 한없이 숨가쁜 일이었다. 이 두 어린 학생은 장난도 심했지만 변소를 빨리 못 찾아서 옷에다가 대소변을 보곤 하는 일이 장난으로 옷을 더럽히는 것보다 2배는 많았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성한 사람들이었고 오영이와 임명이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들이니 누구 한 사람 그들이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어린 것들이 집 생각을 하며 울며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않는 것만도 기특해서 모두들 귀여워하였다. 그러니까 자연 이 두 아이들은 제 세상처럼 마음 놓고 장난을 쳐서 새 옷도 금방 해지는가 하면 바지에다 대소변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저 옷이 척척한 기분만 나면 매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벗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한편 나는 이것을 미처 감당치 못하여 지칠 지경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비가 오고 개인 후에 햇빛이 나니까 울적하게 방에만 갇혀있던 오영이가 임명이와 다른 애들까지 충동하여 대문 밖에 나갔다. 그들은 밭을 일군답시고 진흙밭에 마구 주저앉아 흙장난을 했던 모양이다. 그들의 옷은 말할 것도 없이 흙투성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들이 밉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웃을 수 있었다. 물론 간혹 짜증도 나는 때도 있었지만 만일 이 애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그 진절머리 나던 시골로 돌아가 거기서 이 여름을 지내게 되었을 것인데 하고 생각하면 그들이 적셔놓은 옷, 때로는 구린내나는 대변을 만지고 오줌 빨래를 빨고 해도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로 고맙고 재미있었다. 그날도 나는 힘껏 정성껏 진흙 묻은 옷을 빨아서 그대로 줄에 널었다. 그러나 나는 진흙물이 흠뻑 든 빨래는 잿물에 삶기 전에는 도저히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또 빨면서도 그처럼 흙물이 잘 빠지지 않는 빨래라고는 감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보모 할머니가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벼락같이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겁이 나서 기계적으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보모 할머니는 지금까지 내가 힘들여 빨아서 널어놓은 빨래를 내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성난 어조로 얘 정신아! 이 염치 없는 아이야! 내가 남의 돈을 받고 남의 애를 맡았으면 일을 잘 해주어야 안 되나? 그런데 이게 뭐냐? 흙이 하나도 안 진 것을 그대로 줄에 널었으니 그래 이것을 그대로 애들에게 입힐 판이냐? 못할 테면 아예 그만두어라.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빨래를 흙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렸다. 물론 그 할머니의 과격한 성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나는 기가 막히고 억울했다. 그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자신의 자녀는 전혀 길러보지 못한 채 일평생을 늙은 분이라 성인하면 사정이 없었다. 그리고 욕을 하면 못하는 말이 없이 막 저주를 해버리고는 밤에 기도할 때에는 그것을 회개하노라고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다. 그런 성질을 누구에게나 부렸기에 나도 몇 번이나 야단을 맞았었다. 나는 그때마다 벌벌 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욕을 먹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못하겠으면 아예 그만두어라 라는 말까지 들으니 기가 질리고 무서웠다. 그 말은 내게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그만두라는 말과 별 다름없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가득 고여 우두커니 서 있었다. 떠드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사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모양을 보시고 빨래를 내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가지고 가서 다시 잘 빨아서 비누질을 해 삶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빨래가 깨끗이 지겠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세탁장으로 돌아왔으나 진정할 수 없이 서름이 복받치고 떨려서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 짐을 쌓아두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만일 창조자께서 사람에게 울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불행한 몇 천만의 생명이 무척 단축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누구에게도 풀 수 없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어지간히 발산시키고 나면 한결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인 줄 아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눈이 내게는 없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밝은 눈을 둘씩이나 가졌는데 그 눈이 제게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게 하시려거든 제게 특별한 총명과 재주를 주셔야겠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소리를 내서 긴 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골방에만 처박혀 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어서 그 말썽거리 빨래를 빨아 치우지 않으면 이번엔 그 호랑이 할머니가 무슨 벼락을 내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 서름보다도 겁이 다시 왈칵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서 해봐야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래방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보모가 홧김에 던져서 흙투성이가 된 두 아이의 옷을 다시 비누를 칠하여 정성껏 빨았다. 그러나 내 감각으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지워졌는지 다시 야단을 맞지 않을 만큼 깨끗해졌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시 비누에 적셔서 사감 선생님이 제시하신 대로 삶아 빠른 다음 대야에 담아 놓았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처럼 빨래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것이 꺼림칙했고 불안스러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손쉽게 더러운 얼룩을 가려낼 수 있는 내 자신의 빨랫감을 가지고 나와서 더럽지 않은 옷과 함께 적셨다. 두 빨래 그릇에 똑같은 분량의 물을 담아놓고 더러운 빨래와 깨끗한 옷을 각각 물에 넣은 후에 일일이 손끝으로 감정하여 보았다. 그리고 빨래를 빠는 형식으로 한 그릇에 한 가지씩을 넣고 주물러 보았다. 이렇게 한 결과 그 물결의 촉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오른손으로 만지는 더러운 빨래물은 그 물결이 툭툭하고 왼쪽 손으로 만지는 깨끗한 물결은 산뜻하고 미끄럽다. 이렇게 분간이 되자 나는 빨래를 물에서 건져 꼭 짜가지고 군데군데 남아있는 작은 얼룩을 찾아서 비교해가며 감정해 보았다. 처음에는 깨끗한 옷이나 더러운 옷이나 매한 가지로 느껴져서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전 신경을 집중시켜 반복해 보니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이 극도로 자극되어 충격을 주었는지 오른쪽 손으로 만지는 오영이의 저고리 소매에 있는 작은 얼룩까지도 만질 수가 있었다. 옷감의 올과 올 사이에 찌들게 묻은 줄대로 말미암아 그 울들이 고르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손끝으로 만져보면 몇 올이 두터운 감도 있고 지득지득한 감도 있었다. 내 자신이 이것을 처음에는 의심하였다. 이것이 정말로 줄때 묻은 것일까? 혹은 물방울이 묻었던 것일까 하여 확신이 생기지 않았으나 자주 빨래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잘 비비고 문지르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는 일부러
그 줄대를 남겨놓고서는 보모에게 가지고 가서 보이고 보모님 이거 줄대지요? 하고 묻는다. 그러면 그는 입맛을 쩍쩍 2번 다신 후 굵은 목소리로 그래 너도 손가락에 무어가 만디우네 하고 반문했다. 그렇게 무서운 보모 할머니도 이 일을 보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지 내가 빨래를 해가지고 줄에 넣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정신이 이제는 빨래 깨끗이 하는구나 하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그 줄대래 그 쬐꼬만 손가락에 만디우네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가 듣기에 별로 신통하지는 않았으나 무뚝뚝한 그녀로서는 굉장히 감탄한 나머지 하는 칭찬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그 일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계속할 수 있었다.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오영이와 인명이는 친형제같이 정다워져서 방학 동안이라도 떠나 있으면 보고 싶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학교 안에서 한나절 동안이라도 서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서로 불러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정진학교 기숙사의 여름방학. 어느덧 봄학기도 지나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 간다고 토끼처럼 뛰며 좋아들 하였다. 몇 달간 떨어져서 그리웠던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볼 생각들을 하고는 서로 이야기하고 깔깔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잃은 고아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부하는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방학이 가까워 올 때마다 부러움과 슬픔으로 시무룩하여 구석구석에서 흐느껴 울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틈에도 저 틈에도 끼지 못하여 어정쩡한 모습이 되곤 하였다. 행운아도 아니고 불행한 고아도 아니지만 언제나 방학이 가까워 오기만 하면 즐겁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이 긴 방학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공상과 막연한 계획으로 마음만 어수선했다. 그럴 때에는 선교사의 보조비를 받고 사는 그네들이 오히려 행복스러워도 보였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할 동안 편히 살 수 있는 것이 몹시 부러워 보였다. 학교에서는 방학이 가까워 오면 을에 집이 있고 부모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며 학교에서 직접 학부형들에게 차비를 보내라는 재촉 편지를 내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3년째 집에 가지 않고 있었으니 이번 여름방학에는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핑계를 대야 할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빚 때문에 못 살게 되어간다는 부모님께 적은 금액도 아닌 그 당시의 돈으로 이원 50전이라는 차비를 붙여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형편이어서 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 때문에 평시에 갖고 있던 명랑함도 잃게 되었다. 그렇다고 사감 선생님께 이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다. 그것은 평시 사감 선생님의 괄괄한 성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때때로 화가 나면 맹인의 집은 왜 그리도 모두 찢어지게 가난하냐 하며 짜증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여름방학을 10여일 앞둔 어느 날의 일이었다. 사감 선생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방학 동안에 기숙사에 남아있을 아이들의 명부를 적으시면서 정신이 또 너 못 가겠지? 하셔서 나는 살 길을 찾은 듯이 반가웠다. 네, 저 못 가요. 하고 대답한다는 것이 예상 외에 큰 소리로 울렸다. 사감 선생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집에서 오라는 차비라도 받았더라면 기숙사가 떠나갈 뻔했구나 하신다. 사실 나로서는 집에 가서 그 형편없는 빈곤 속에서 싸우고 시달리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힘껏 일하고 조밥이라도 마음 놓고 편히 먹을 수 있는 기숙사 생활이 훨씬 즐거운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 여름방학에도 기숙사에 남아있는
5명 아이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일하고 있었다. 방학을 한 다음 날부터 우리들은 넓은 기숙사를 고향집으로 알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도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자잘한 일들을 쉴 새 없이 하였다. 대부분 그가 시키는 일들이란 오이짠지, 마늘장아찌, 호박꼬지, 고추조림 등을 만들어서 기숙사에 1년 먹을 밑반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혼립을, 문장들, 선생님들의 명주옷, 다듬이 등등을 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몇십 명이 먹을 반찬 준비와 기타 기숙사 생활 필수품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전부 해놓는 것이다. 언제나 살고 있는 똑같은 기숙사 생활이지만 방학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 같이 규칙에만 얽매이지는 않았다. 부지런한 부모님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모두들 일어나 일해야겠다 하고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셨다. 그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섭섭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앉아 있어도 무더운 한여름 대낮에 명주 다듬이질을 시키면서 힘껏 두드려라 하고 재촉하는 데는 딱 질색이었다. 이렇게 실증이 날 쯤에 그만하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면 사자 굴 속에 갇혀있다가 뛰쳐나오는 사람처럼 목욕실로 뛰어들어가서 마음껏 찬물을 몸에 끼얹곤 했다. 시원하게 냉수 목욕을 하면 온갖 괴로움이 물러가고 일시나마 즐겁기만 했다. 식비를 내지 않고 먹는 나로서는 선교비를 받는 아이들보다도 여러 시간 일을 해야 했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받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더 심했고 자주 당하기도 했다. 무던히도 시켜 먹네. 저 할머니의 기운은 하늘 끝까지 닿았나 봐 하고 혼자 짜증을 내다가도 얼른 마음을 돌려 먹곤 하였다. 이러한 일감이라도 있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며 그 일을 맡겨주신 사감 선생님께 거듭거듭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다. 사감 선생님도 사자 부모님과 같이 아기를 못 길러본 분이었으나 부드럽고 퍽 인자하신 편이어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의 가엾은 사정을 극진히 동정하셨다. 그래서 그는 방학 동안에도 별로 휴양을 가시지 않고 우리들과 같이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날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때때로 저녁 식사 후면 우리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모란봉으로 혹은 서기산으로 나가서 바람도 쏘여주고 때로는 야시장과 백화점에 들어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과일도 사주곤 하셨다. 이러한 그녀의 따뜻한 인정으로 우리들은 단란한 가정 분위기를 잠깐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슬픔. 임명희와 오영희가 2학기 개학식을 즈음하여 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철이 들어 보였다. 그들은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고 숙사 내의 모든 길을 찾아다닐 수가 있었으므로 전과 같이 옷을 더럽혀 빨랫감을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나 사이에는 모르는 동안에 서로 정이 깊이 들어서 친형제같이 다정하였다. 그리고 그 애들 부모님도 자기네 애들이 그처럼 내게 정을 붙이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계속하여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경제 문제는 졸업할 때까지 걱정 없도록 해결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2학기 초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내 자신도 느끼게 되었다. 2학기 중간쯤에 이르러서는 몸이 노곤하기 시작하더니 오후가 되면 열이 나고 오한도 겸하여 숨이 차게 되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독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늑막염으로 진단이 내려졌는데 맹하학교장 미스 보일스의 주선으로 무료 입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약 1개월간의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으나 이때부터 기독병원의 진찰실과 입원실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되어 떠날 줄을 몰랐다. 늑막염이 완치되면 편도선이 붓고 그것이 나았는가 하면 다시 늑막염이 재발되고 거기서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는가 싶으면 폐렴이 들곤 하며 온갖 병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 성한 날이 없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는 기숙사 친구들은 저마다 교대해가며 내가 해야 할 기숙사 당번과 세탁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다. 이처럼 숨가쁜 생활 속에서 고마운 친구들의 도움으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으로 진급하였다. 바로 그해 늦봄 어느 날 일이었다. 하루의 수업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몇 해 동안 뵙지 못한 아버지께서 오셨으니 몹시 반갑기는 하였지만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것은 그때로부터 1년 전에 남의 빚을 갚기 위하여 가산을 다 팔았다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웬일이세요, 아버지? 하고 인사 끝에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이사를 왔다. 시골 고생은 좀 그만두고 같은 고생이라도 도시 생활이 어떨까 해서 하고 대답하신다. 그는 산골 농부의 고생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지쳐버린 생활에다가 오래 밀려오던 빚독촉에 못 견디어 모든 전답을 남에게 넘겨주고 이사를 와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 살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한숨 쉬셨다.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은근히 걱정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짜증도 났다. 그러나 그 기색을 감추고 우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려고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이사를 왔다는 서성리를 찾아갔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평양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일은 없었다. 서성리나 토성랑은 평양에서도 유명한 빈민촌이라는 소문은 들어왔었다. 그러나 기숙사에서 정진학교에 가는 길과 남산제 예배당에 가는 길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상상외로 초라한 세계에 직면하게 된 셈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거리는 2층, 3층의 고루 거각과 고대풍의 큰 기와집들이 양편을 메운 넓은 길이었다. 그 길에서 다시 꼬불꼬불 돌아 골목길을 지나서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 큰절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까지 왔다. 초가집과 돼지우리가 함께 즐비한 기막힌 동리였다. 한층 더 숨이 막히도록 슬펐던 것은 거기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2원짜리 새방, 말할 필요도 없이 남루한 방이었다. 아무리 온 식구가 지쳐버린 산골 생활이었다 해도 이제까지 살던 집은 초가집일망정 그래도 12칸이나 되는 큰 집이었는데 이제는 집도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부모님과 3남매 동생들이 가엾기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남루한 방문 밖에까지 뛰어나오며 자지러지게 반가워하는 동생들과 어머니를 대할 때 눈물이 흘러서 말을 못했다. 어머니도 내 손을 잡고 우셨다. 어머니는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셨다. 그것은 잠시 후에 집주인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에서 알 수가 있었다. 저것이 웬만한 일에 우는 법이 없었는데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오지 못하고 혼자 객지에서 무척 고생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미를 만나니 반가움과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랬나 봐요. 하고 짐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그 광경에서는 나 개인의 어떠한 슬픔이나 사소한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기숙사에서부터 아버지의 수심 어린 하소연으로 마음이 우울해진 데다가 몇 년간을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리웠던 부모, 동생들 만나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길들은
모두 뼈만 남아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남루한 새빵살이에서 처참한 생활을 또 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몹시 슬펐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처럼 가난하고 고생하는 부모, 동생은 가엾은 모습들이 한 번도 내 마음에서 사라져 본 일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굶고 있다는 처참한 소식을 직접 간접으로 듣게 되었다. 그들이 평양으로 온 후 약 2개월 만에 동생 광옥이가 세상을 떠났다. 오래 계속되던 설사가 끝내에는 정리로 변하여 목숨을 앗아가고야 말았는데 그 동생을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친히 지게 저다가 보통강 건너편에 있는 빈민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것이다. 광옥이는 내가 바로 평양에 오기 1년 전에 출생하여 1년간을 내 등에서 자라난 동생이다. 그야말로 정말 내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암죽을 먹이며 잠시나마 어머니 대신 키운 정다운 동생이다. 그는 사내아이였으나 계집애처럼 재롱을 떨어서 가족들의 피곤을 덜어주고 웃음을 자아내던 아이였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낯선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설사를 그렇게 하는데도 방에 불 한 번을 떼지 못한 채 냉방에서 숨을 거두게 한 그 마음이야말로 비할 곳이 없었을 것이고 그 슬픔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 불쌍한 동생을 생각하고는 한없이 슬펐다. 게다가 갈 곳 없고 하소연해 볼 데 없는 남매의 두 동생들은 내가 있는 기숙사에 찾아와서 누나,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어. 조금 전에야 주인집 할머니가 쌀을 꿔주셔서 죽을 쑤어 먹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지게벌이 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양말 공장으로 실감으로 갔어. 라고 말한다. 이러한 처참한 이야기를 철없는 동생들로부터 듣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서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더욱 슬픈 것은 배가 고파 찾아온 동생들에게 한 그릇의 밥도 배불리 먹여보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럴 때마다 내게 있는 몇 푼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무엇이라도 사서 요기하라고 위로하며 보냈고 그것마저도 없을 때에는 친구들이 자기 먹을 점심밥을 나누어 주어서 먹여보내기도 했다. 몸이 쇠약해져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의 신세를 남달리 지고 사는 나 자신으로서 이러한 동생들 때문에 또다시 의외의 신세를 지게 된 것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깝기만 했다. 이러한 모양으로 식구들이 평양에 거주하는 3년 동안에 나는 명절이나 혹 다른 축일에 기숙사에서 특별 음식을 공급받는 일이 있어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다. 특히 장마가 지는 여름철이나 눈이 많이 쌓이는 깊은 겨울에는 밥을 먹든지 자리에 눕든지 한없이 마음이 울적하였다. 특히 노동벌이도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집에는 비가 새고 해서 비참하게 고생하는 것이 우리 집 신세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었다. 희한한 소식. 6학년이 되자 그의 담임선생이 되신 조영훈 선생님께서는 학기 초부터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구별하여 매일 오후에는 교실에 모아놓고 과외 수업을 하게 하셨다. 6학년이 되던 처음에는 그부들의 총수가 75명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 외에는 거의가 다 상급 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축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과외 공부를 하는 그부들이 무척 부러웠다. 그리고 또 나는 교회에 갈 때 정예학교, 정진학교와 같은 재단에서 경영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열을 지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 저런 중등학생이 되어보나 하고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에서 그리고 하루 한 번씩 골방에서 이 진학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원래가 배경도 돈도 없는 벌거숭이니만큼 기도는 하면서도 진학의 길이 열리리라고 꼭 믿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졸업반이 된 후로는 시간 가는 것이 무척 아쉬울 뿐 아니라 학습 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애석하기만 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하루는 염치를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과외 공부를 애들과 함께 뒤에 앉아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선생님은 측은하게 여기셨는지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도 기숙사에 특별한 책임이 없는 날에는 교실에 남아서 과외 공부를 청강하였다. 6학년이 되어서도 이병 저병으로 결석을 많이 했는데도 성적은 별로 차이 없이 우수한 편이었다. 그 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12월 겨울방학이 되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학이었다. 6년간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시며 일거리를 주선해 주셔서 졸업까지 하도록 해주신 사감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오셨다. 그녀는 편물을 가지고 와서 뜨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에 슬쩍 나의 의중을 떠보셨다. 졸업하고 너 무엇을 할는지 생각해 보았니? 아니요, 할 것도 없는데 미리부터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게요. 하고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녀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신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안마로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도 못 되니 말이다. 이런 것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함경남도 함흥에 조배나라는 분이 여자 안마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마도 연습하고 전화나 받아주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떨는지. 나는 그녀의 의견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도 그 길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선생님께서 주선해 주신다면 가보겠어요.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상치 않도록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가 내일 조 여사에게 편지를 써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대화를 끝내고 선생님은 방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졸업해야 갈 길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것을 온갖 고생과 억울함을 참아가며 공부했다는 말인가? 학교 생활의 고생을 끝마치니 이제 또 앞에 환하게 보이는 고생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모두가 귀찮아졌다. 그리고 무엇을 찾는다는 것도 시들해지고 맥이 풀렸다.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상에서 헤매다가 받아야 할 고생이라면 다 당해야지 하고 다시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다지면서 잠이 들었다. 그 방학도 지나고 마지막 졸업학기가 되었다.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은 아기자기한 소학교 생활이었다. 이때가 되면 정식 수업 이외에도 사이사이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자자분한 졸업 준비도 있기 때문에 모두들 퍽 분주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달라서 그분들 가운데서도 진학을 희망하는 그룹과 진학하지 못하는 그룹으로 자연히 갈라지게 되었다. 물론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앞날의 새로운 희망과 전개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고 떠드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희미한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었다. 저마다 만나면 졸업하고 뭘 할래? 몰라, 집에서 놀지. 혹은 부엌뜨기 놀이시나 하지 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아득한 세계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오후에 수업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직원실에 들어갔다. 그때 마침 교감 선생님이 나오시다가 정신아,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다. 지금 정신이를 찾아서 기숙사로 가신 모양이니 곧 가서 만나 뵙는 것이 좋을 거야 하며 내 어깨를 툭툭 치신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사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외출 허가를 받아 교장 선생님 댁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남산재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주택에 살고 계셨다. 그 당시 교장은 보일스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마중 나와 응접실까지 인도해 주신다. 손수 안락 의자에 나를 앉히고 자기도 의자를 내 옆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앉으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내가 아는 장로교 선교사 중에 매우 잘 믿는 부인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를 만났소. 미국에 있는 그의 친구가 돈을 얼마 보내면서 편지 쓰기를 그 돈을 조선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 위하여 쓰라고 했소. 그런 말 내가 듣고 학생 생각했소. 여기 내 편지 있으니 가지고 가 보시오. 돌아오면 내게 말해주는 것 고맙겠소.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2년 가까이를 쉬지 않고 걱정하며 희미한 기대 속에서나마 기도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6년간 지나온 나의 소학교 생활에는 너무나 비범한 사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둑의 누명을 꼼짝 못하고 뒤집어 썼을 때 정남수 목사를 통하여 벗겨주신 일이라든지 돈이 없어 휴학을 앞두고 자살하려 할 때 휘황한 광채로서 막아주신 일이라든지 멀리 만주 봉천에서 일감을 보내주신 일이라든지 모두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이미 이러한 깊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도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날 경창문 밖에 있는 양촌, 평양 사람들은 선교사 주택지구를 이렇게 불렀다. 양촌을 찾아갔다. 내가 방문한 선교사는 미세스 힐이라는 장로교 선교사였다. 그의 집 현관에 이르러 배를 울리니 그녀를 돕고 있는 김부인이 나와서 안내하였다. 미세스 힐은 정진학교에서 내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서 2층에서 내려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며 내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한국식으로 처음 만나는 손님에 대한 인사를 차린 후에는 한참 동안이나 숨만 깊이 쉬면서 훑어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 만에 다시 말을 꺼내며 몇 살 때에 무슨 병으로 눈을 못 쓰게 되었느냐, 몸이 약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조용히 쥔 후 맥을 짚고 맥박을 세어본다. 맥박이 얼마나 빨리 뛰는가를 본 모양이다. 다시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기도합시다 하며 엎드려 작은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너무나 작은 음성과 분명치 않은 말로 하는 기도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아멘 하였다.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더니 큰 기침을 한 번 한 후 말을 이었다. 학생 낙심하지 말기 바라오. 미스 보일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참말 귀한 돈이요. 하나님의 일꾼 기르기 위해서 합당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 지금 학생은 몸이 너무 약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이 좋겠소. 물론 불쌍한 사람 위해서 쓰라고 했소마는 이 돈 씀으로써 효과 있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나는 정말 학생같이 약한 몸으로
공부하는 것 찬송할 수 없소. 하고는 긴 숨을 내쉰다. 지금까지 또박또박 내뱉는 그녀의 조리 있는 말에는 은근한 동정보다도 차디찬 냉기가 풍겼다. 나는 그녀의 태도가 줄 수 없다는 뜻인 것을 알아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뿐입니다. 염려 마세요. 하고 일어서 나왔다. 공연한 발걸음을 했다가 꿈에도 알지 못한 서양 사람으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멸시만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부끄러웠다. 나는 이 일을 사감 선생님과 미스 보일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쉼없이 밤낮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드디어 예정된 졸업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식 준비와 사은의 준비 등에만 힘을 쓸 뿐이지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좀 떠들거나 또 규칙을 어겨도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었다. 졸업식이 약 열흘밖에 안 남은 어느 날이었다. 3월 중순인 봄철이었지만 그날은 싸락눈이 싸락싸락 내리고 있었다. 상급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스토브 앞에 모여 앉아서 마음 놓고 군고구마 파티를 하고 있었다. 별안간 교실 문이 드르륵 하며 열렸다. 우리들은 즐겁을 하며 놀랐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미스 보일스 교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맛있게들 잡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서 빨개지는 얼굴을 가리고 구석구석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괜찮소, 괜찮소? 하며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학생, 나하고 선생님 사무실로 갈까? 하면서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끌고 나간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 그녀는 거기서 뜻밖의 말을 끄집어냈다. 학생, 오랫동안 믿고 참았지요. 하나님 말씀과 또 그를 순종한다는 법을 배웠지요? 하며 다짐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물었다. 나는 이유도 모르고 얼떨떨한 채 네, 네 하고 대답만 했다. 교장 선생님은 내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면 전번에 갔다 온 그 집 경창문 밖에 있는 허 부인한테 다시 한번 가보시오. 그가 내게 편지 또 주었소. 학생, 다시 보내라고. 그 말에 나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나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싫어요. 하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식대로 무뚝뚝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명령조로 말씀하셨다. 가시오, 순종하시오. 나는 몹시 불쾌했지만 어른의 말씀을 더 거역할 수가 없어서 머리만 끄덕끄덕했다. 약속한 대로 이튿날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그 집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참 나는 바보야. 돈이 없으면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굽실거려야 된단 말인가? 하며 자신을 꾸짖었다.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마침 그의 딸 베티가 반기며 맞아주었다. 그는 내가 왔다는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리는 모양이었다. 전에 보았던 허부인이 나와서 맞아주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응접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한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 놓인 의자에 다정하게 같이 앉아서 기도하기를 청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저는 기도 못해요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낙심하게 했는가 염려했어요. 우리 그저 하나님 주신 귀한 돈 귀하게 쓰려고 힘쓴 것뿐이요. 당신을 업수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요. 아마 그 돈을 학생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요. 이상해요. 내가 정신 보내고 그 돈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할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소. 그때마다 학생, 그 약하고 노란 얼굴 자꾸 눈에 나타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했소. 그 결과로 우리 목사와 내 마음 합해져서 그 돈 학생 위해서 써야 될 줄 알게 되었소. 그런데 공부하려거든 숭이 학교로 가기 원해요. 하면서 말을 그친다. 한참 동안이나 그가 작은 음성으로 심각하게 하는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또 한 번 멍하게 마치 깊은 꿈속에 빠진 양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냥 앉아만 있었다.